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14번부터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보시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닌 게 어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닌 것 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회 사무총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이죠. 여기 중앙행정기관에 거기 이 중앙행정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부 있죠. 큰 틀에서 행정부에서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와 그 다음에 또 사법부가 있잖아요. 사법부가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리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이제 큰 틀에서의 국가 권력기관이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이 안에서 중앙인사관장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부 안에서는 이건 인사혁신처장이에요. 인사혁신처장 그리고 감사원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원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들도 우리 정부 조직도 봤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 있잖아요.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은 국회에 가면 사무처가 있다 그랬잖아요. 국회 사무처를 책임지는 사람이 사무총장입니다. 국회 사무총장 이렇게 들어오고요. 사법부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요. 또 이제 법원에 가면 행정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행정처장. 사법부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헌재의 사무처장이라 합니다. 여기는 사무처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으면은 여기는 또 중앙선관위에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선관위라고 써볼까요? 중선관위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사무총장.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중앙인사관장기관이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이라 그랬습니다. 중앙인사관장기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요. 중앙인사관장기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좀 추가해 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말을 써요.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행정 쪽에서 하는 말이죠. 재무행정 쪽에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가 이제 기재부 장관이 있겠죠. 기재부 행정부에서는 기재부 장관 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재부 장관이 중심이긴 한데 중앙관서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들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등자를 넣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앙행정기관 장들이 다 이제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가 중앙관서의 장이 되는 겁니다. 중앙관서의 장도 겸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감사원 사무총장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보의 구현을 위해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 운용성 증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보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 제출해라. 전자정보는 관장하는 데가 바로 이제 어디냐면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걸 다 주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행정기관 등의 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데이터 활용을 신청하면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반드시 제공한다. 그럴 수는 없죠. 비공개로 정해놨다는 것은 비공개가 더 이롭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은 이제 틀린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공개는 비공개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져야 합니다. 4번이 답이 됐고요. 16번으로 가봅니다. 정책결정의 장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주장하는 내용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원주의. 정책결정의 장으로서 다원주의다 그랬을 때는 다원화된 이해관계가 요 안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원주의다 그러면 정부는 조정자 역할에 머물거나 게임의 법칙을 진행하는 심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다원주의에서는 다원화된 이해관계를 이익 집단들이 다 자기가 이제 표출하는 것이고 그 표출하는 것 속에서 정부는 조정자 역할에 머물거나 게임의 법칙을 진행하는 심판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합주의는요, 좀 달라요. 조합주의는 정부와 그 다음에 각 그 경제 주체들의 대표자격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주의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노사정위원회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명칭이 경사노위로 돼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정부 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측 대표와 노동자 측 대표가 다 모이는 거거든요. 다 모이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정부는 이익 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 이익이나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조합주의. 자, 그래서 정부는 이익 집단 간 이익의 중재에 머물지 않고 국가 이익이나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다원주의일 때는 정부가 이제 중개자, 심판자, 조정자 이런 정도인데 조합주의에서는 그게 아니라 단순 중재가 아니라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하나의 커다란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엘리트주의에서는 엘리트들은 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죠. 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엘리트주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의 삼각,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3자가 강철과 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우호적인 삼각관계 역할을 형성하면서 정책 결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법부는 아닙니다. 그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입법부와 그 다음에 입법부에도 이제 의원들이죠. 관련 의원들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 집단 그리고 정부 관료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그렇게 돼서 철의 삼각이 탁 안착이 되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철의 삼각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철의 삼각.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미국에서 60년대에 요 이론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한 어떤 그 대항이랄까? 그 이론을 좀 비판하면서 70년대 해클로가 이슈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이슈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요거 나오는 게 여기가 의원 그리고 이익 집단 그리고 정부 관료 이렇게 해서 3주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었습니다. 자,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산제도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 사업 구조와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로 시간적으로 장기적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목표 달성 차원에서 성과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지나친 직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이 나왔잖아요. 아니 이게 봐보세요. 기획 P, 그 다음에 사업구조화 P, 그 다음에 예산 버제팅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PPBS 시스템 이렇게 하는 거죠. 시스템 S, PPBS 계획예산제도 그대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향적인 예산제도였습니다. 하향적인 예산제도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하향적인 예산제도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것이 계획예산제도 자체가요. 이것이 이제 갖는 의미는 이 기획이죠. 기획을 앞에다 붙인 거예요. 장기적이에요. 장기적.
5년 이상 되는 장기적인 기획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플래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대한 특징이고, 항상 예산제도는 그 앞서서의 직전의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획 예산제도다 그랬을 때 플래닝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또 미국에서는 이게 언제였냐면 존슨 행정부 때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게 보시면은 그 전에가 케네디잖아요. 케네디 정권 때 그때 맥나마라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주도해서 이것을 이제 국방부 예산의 방식으로 적용을 해봤던 겁니다. 그거를 그때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걸 연방정부에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 역사성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예산제도였습니다. 하향적 예산제도의 특성 잊지 말고 보시면 되고, 당시에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장기적인 저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과학적 기법들이 좀 발달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예산제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18번, 여기로 갑니다. 단체위임 사무와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임 사무는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이 있죠.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이 있는데, 단체위임이다 그랬을 때는 법령위에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다. 여기서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임 사무다 그랬을 때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장에게 위임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체가 결국에는 이 지방자치단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관이다라고 했을 때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위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단체 위임 사무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 사무의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위임 사무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리고 기관위임 사무의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단체 위임 사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였냐면요, 요거는 이제 중앙정부의 사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 사무이기도 하고 지방의 사무이기도 한 겁니다. 지방의 사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죠. 그런데 기관임 사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100% 중앙정부의 사무예요. 중앙의 사무이기 때문에 기관임 사무의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단체임 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관임 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어요. 이게 이제 3번이 답인데, 자, 보시면은요, 말 그대로 단체임 사무는요, 지방 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관여합니다. 불가능이 아니에요. 단체임 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 같은 것들 제정해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관임 사무는 관여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관여를 못하는 게 온리 이것이 중앙사무인데 어떻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지방의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기 바라고요. 단체임 사무의 예로는 예방접종이나 보건소의 운영 같은 것도 있고, 기관임 사무의 예로는 국민투표 사무 그리고 선거 사무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오로지 이제 국가 사무인데요. 여기 예방접종이나 보건소 운영은 그 지역 사회만의 어떤 질환,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방의 사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국가 사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두실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19번으로 갑니다.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거 보시면요, 피들러는 상황 요소로
리더의 자질, 과업의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부하의 특성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피들러는 상황 요소로 이제 상관과 부하의 관계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과업의 구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위에 대한 권위, 직위의 권력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들러는 상황 요소로 리더의 자질, 과업 구조, 부하의 특성이다 이렇게 한 것은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리더와 부하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업의 구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직위에 대한 권위, 이걸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봤기 때문에 1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피들러는 또 이제 강조했던 지점이 뭐였냐면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봤을 때, 이것이, 피들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만약에 상황이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면 과업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황이 중간 정도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이때는 이제 관계 중심으로 좀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이크와 머튼의 리더십 격자 모형은 리더의 행태를 사람과 가업 두 차원으로 나눈다. 이게 이제 2차원적 리더십 이론들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이크와 머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눴었냐면 이걸 이렇게 나눴었죠. 여기가 이제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관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여기도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요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관계고, 여기가 이제 생산이고,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생산에만, 이제 주목을 하면, 이게 이제 과업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에만 주목하면 과업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 쪽에 있잖아요. 관계 쪽에 이제만 주목하면은, 그거는 이제 친목형이라고 하는 거였죠. 친목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더 신경을 다 못 쓴다. 무기력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기력형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무기력형. 자, 그리고 가운데가 절충형이 되겠죠. 절충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단합형이에요. 둘 다 높은 거. 단합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친목형이 단합형, 절충형이 단합형, 무기력형이 단합형, 과업형이 단합형. 이렇게 다 단합형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 단합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블레이크와 머튼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요거 떠올려 놓으시고, 허시와 블렌차드는 리더십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소로 부하의 성숙도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하의 성숙도다라고 하면 부하의 성숙도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부하의 관심의 정도가 낮은지 높은지와, 그 다음에 부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부하의 능력이 낮은지 높은지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부하의 관심이 낮다 높다, 부하의 능력이 이제 낮다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바로 뭐였냐면은 여기는 이제 지시형 리더십이었어요. 지시형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부하의 관심이 높으면서 부하의 능력이 낮다 이렇게 되는데, 부하의 관심이 높고 부하의 능력이 낮고 이렇게 될 때는 요 사람들을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 나가야 돼요. 능력은 안 되는데 관심은 많으니까 이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 설득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의 능력이 높고, 그 다음에 부하의 관심이 낮다 이럴 때는, 요때는 있잖아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참여형 리더십이고, 둘 다 높다. 그럴 땐 위임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맡기면 된다. 그래갖고 이 리더십을 말입니다. 리더십의 크기가 아니라 능력의 크기를, 이제 부하의 성숙도의 크기를 능력하고 관심이니까. 예, 더 큰 개념으로 이렇게 할게요. 부하의 성숙도의 크기를 어떻게 봤냐면, 요래 보는 거예요. 요래 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래프를 또 만들어 냈었냐면은,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냈었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관계에 관련된 거, 관계지향하고요, 관계에 관련된 부분하고 과업에 관련된 부분하고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과업에 관련된 관여를 많이 할 거냐, 관계지향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부하의 성숙도가 이렇게 되게끔, 부하의 성숙도가 이쪽으로 가면 성숙해집니다. 부하의 성숙도는 저쪽으로 갈수록 성숙해져요. 원점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하고서 이런 그림을 제시했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게 지시형 리더십이 필요한 경우는 과업 중심으로 간다. 관계 중심보다는 과업 중심으로 간다. 부하의 어떤 성숙도가 너무 낮으니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형이다 이렇게 가면, 설득형일 때는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전히 과업적으로도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설득형 리더십이 여기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참여형 리더십이다 그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는데, 이때는 이제 과업을 일일이 제시해 주기보다는 관계를 잘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위임형이면요, 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맡겨놓으면 됩니다.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위임형, 지시형 이렇게 해가지고 봐두시면 됩니다. 위임형과 지시형, 그래갖고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 이렇게 해가지고요.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네, 부하의 성숙도, 요거와 관련해갖고 요렇게까지 자 봐두셔야 되고요.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리더의 행태를 민주형과 권위형과 방임형으로 나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1차원적 리더십 이론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리더의 행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본 거죠. 그래서 행태를 이렇게 분석해 보고, 거기에 이제 민주형과 권위형과 방임형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봤다는 거죠. 민주형과 권위형과 방임형으로 나눠서 봤다. 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민주형이더라 이렇게 제시를 했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요,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장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인적자원 개발 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적자원 개발 정책은 교육부 장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부의 업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창업 벤처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은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했던 일이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등장했잖아요. 여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있는 중소기업청이 승격을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업, 벤처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는 그쪽이 이제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는 외교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안, 우편대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관장하는 일들이에요. 우편금융, 우체국 우편, 우체국 금융 이쪽인데, 이게 우정사업본부가 관장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는 일이 맞는 거죠. 2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갑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행태론에 대한 부분, 이것을 지금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번 회차에서 보고 있는데, 행태론, 행정행태론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한번 정리해 놓고 갈까요? 행태론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1945년도에 이 행정행태론이라는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행태론이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해줬다.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해줬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봐두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행정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인들의 각각의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행위들이 있는데, 이 행위들을 갖다가 행위들을 모아서 이걸 행태라고 한 거죠. 행태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논리 실증주의로 이제 접근을 하고요. 논리 실증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법칙성 같은 거 있잖아요. 법칙성 같은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하죠. 과학성을 매우 중시해요. 어떤 당위성 같은 것들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행정이 뭘 주도적으로 막 나서서 한다라기보다는 과학적인 그냥 연구를 통해 갖고 행정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들여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중립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가치 개입성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가치 개입성하고는. 그래서 가치 개입보다는 가치 중립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각자 이 개인들의 행위들을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방법론적 이제 개체주의라고 합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자, 이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게요, 미시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미시적인 접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를 들여다보고, 그거에 관련된 연구,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이 이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귀납적 연구가 된다. 귀납적 연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미시적, 귀납적 연구.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될 것이고요. 행정행태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한다.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방법론이 아니라 정치행정. 그걸로 좀 가볼게요. 정치행정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행정 뭐였냐면은 1원론, 2원론, 그 중에서 2원론이 되죠. 정치행정 2원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행정 1원론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사행정 1원론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행정행태론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인간행태 복잡성을 강조하며 규칙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규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법칙성이 규칙성이죠. 그리고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공사행정 1원론인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다 세자도 넣었죠. 새 정치행정 1원론, 2원론. 자, 그리고 공사행정 1원론도 새 공사행정 1원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붙여서 보는 것이고, 인간이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이게 맞는데요.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면은 여전히 폐쇄체제예요. 폐쇄체제. 하나 더 덧붙이면 폐쇄체제가 됩니다. 왜 폐쇄체제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이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아직 있어요, 없어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아직 없다 이거예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래서 폐쇄체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폐쇄체제.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닌 집단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했는데, 개인이 아닌 집단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사회 심리적 측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 이랬는데요. 자, 요게 개인들을 본 거예요. 그죠? 네, 집단의, 이게 아까 미시적이라 그랬잖아요. 미시적으로 접근했지, 사회 구조 안에 개인들을 가둬놓지 않아요. 그래갖고, 제도주의를 비판했잖아요. 행정행태론이. 그거랑은 좀 방향성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22번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또 나왔습니다. 피들러의 상황론이 제시하는 상황 변수에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 리더가 지닌 공식적 권한의 정도, 부하의 성숙도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리더가 지닌 공식적 권한의 정도, 이게 이제 직위 권력이죠. 직위 권력. 그리고 리더와 부하의 관계, 부하의 성숙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옳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질론에서 출발해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리더십 이론이 자질론에서 출발해서 이게 이제 행태론하고 상황론으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죠? 자, 이제 그대로 연결된 걸 보시고, 허쉬아블렌차도는 이게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 아까 앞서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교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직원 중심적 리더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들어간 게 있잖아요. 리더와 부하의 관계하고 리더가 지닌 공식적 권한의 정도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과업 구조였어요. 과업 구조. 근데 여기에 부하의 성숙도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허쉬와 블렌차드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답은 1번이 여기도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제가 늘리는 과정에서 기출문제들이 다른 기출문제, 원천이 다른 기출문제가 이렇게 와서 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유사 문제가 좀 들어간 케이스인데 우연히도 이번 회차에 유사 문제가 좀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두시면 좋겠고요. 23번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는 어떤 걸 정무직이라고 했느냐? 이제 공직을 분류할 때 공직에 분류해서 보시게 되면은 공직에 분류해서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공직에 분류해서 여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공직을 나눌 때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요.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랑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랑 나눠서 보시게 되면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정무직 공무원이 있었죠. 정무직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특수경력직 안에 별정직이 또 있었습니다. 별정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시는데 이 안에서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 자, 요 안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선거로 당선된 사람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람, 국회 동의하에 임명되는 자리. 그래갖고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들, 그리고 거기다가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5 자리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해야 되는 자리들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장관, 차관급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보는 건데요. 감사원장 들어가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당연히 들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그랬는데, 위원들이 9명 있는데 그 중에 상임위원이 있어요. 상임위원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좀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근데 국회 수석전문위원은요, 여기 별정직 공무원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니까 국회에 가면 상임위원회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법안 같은 거 낼 때 그거를 다 가다듬어주는 역할 같은 것들을 합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국회의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국회의 전문위원과 달리 국회의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별정직 공무원.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별정직은 이제 별도로 정한 공무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전문위원들은 이제 일반직 공무원인데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것도 하나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24번으로 갑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또 나왔네요. 예산 집행의 신축성 그랬는데 예산의 이용, 이거 집행의 신축성 맞죠? 우리가 이제 예산 집행할 때는 2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재무행정론의 목표가 뭐냐? 그랬을 때 2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산 집행의 이제 신축성이라고 했는데 신축성, 예산 집행 시에는 이렇게 볼게요. 예산 집행 시에는 여기는요. 재무행정의 목표가 실현돼야 됩니다. 재무행정의 목표가 그 안에서 잘 실현되어져야 하잖아요. 실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통제입니다. 하나가 통제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신축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제와 신축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통제를 통해서 민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성. 그 다음에 신축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되냐면요. 신축성을 가지고서 요걸 통해서 능률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능률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통해서 민주성을, 그리고 신축성을 통해서 능률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 뭐 통제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것이 바로 이제 배정, 재배정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배정, 재배정 뭐 이런 게 있고요. 재배정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예타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총사업비 관리제도 이런 것도 얘기했죠. 총사업비 관리제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제 그 예산 집행상의 통제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것도 있죠. 총액 인건비제 이런 것도 일종의 통제예요. 그죠? 총액 인건비 같은 것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정 통제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재정상 뭐 인사상 통제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인사행정론 가서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고, 신축성 확보 수단이다 그랬을 때 뭐 이용, 전용, 그 다음에 뭐 이체 2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체 2월, 그 다음에 또 뭐 계속비, 이런 거 있잖아요. 신축성 확보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예비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비비.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수입 대체 경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 이런 것들도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죠? 이용, 전용, 이체, 2월, 계속비, 예비비, 수입 대체 경비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요. 이제 예산의 이용은 입법 과목에 대한 변경이죠. 그죠? 예, 그래서 국회 의결을 얻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국회 의결을 일단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입법 과목이라. 우리가 입법 과목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이제 세출 예산을 보면 세출 예산의 과목들이 있었어요. 세출 예산의 과목들이 있었는데, 세출 예산 과목으로서 장, 관, 항, 세항, 목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세항, 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장, 관, 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장, 관, 항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세출 예산 중에서 입법 과목이 되는 것이고요. 입법 과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항 목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는 뭐가 되냐면 행정 과목이 되는 거였습니다. 행정 과목. 그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시를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용은 국회 사전 의결이 필요하고,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전용이라는데 그거는 사전 의결이 필요가 없었죠. 그걸 잘 봐두시고요. 계속배 지출은 아까 계속배 썼어 안 썼어? 썼지. 계속배 지출은 당해회계년도로부터 5년이에요. 5년. 5년 이내 한정하고 국회 의결을 받으면 10년까지 연장 가능하죠. 2번이 답이네요. 수입 대체 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 그러니까 니네가 번 돈으로 니네 경비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비비도 썼죠. 네,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으로 확인이 그렇게 되었네요. 25번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현상을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합쳐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예, 그런 겁니다. 이것도 방법론적 개체주의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합리성이다 그러면 개별 주체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개별 주체들이 전부 다 합리적인 경제인이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이 다 모여지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용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그 파레토의 원리, 뭐 이게 파레토 최적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사익 극대화의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인을 가정하고요. 각자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도 결과가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위자의 선호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행위자의 선호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그랬는데, 합리적 선택 이론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잖아요. 우리 신제도주의 중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거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호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원래 원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 우리는 합리적 경제이니까 본능적으로 다 그렇죠?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우리들끼리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상호작용해서 우린 이게 더 좋은 것 같지? 이 제도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외부에서 주어진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생적 선호가 아니라 외생적 선호라고 부르는 부분이었죠. 외생적 선호. 반면에 다른 신제도주의 있죠. 역사적 신제도주의나 사역적 신제도주의는 내생적 선호를 중시했는데 여기서는 내생적 선호가 아니라 외생적 선호를 가지고 얘기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 오스트롬이 이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안에서 공공선택론, 그 안에 오스트롬이 있었죠. 빈센트 오스트롬.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이건 낡은 방식이다. 이제는 관할권의 중적과 참여가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다. 앞으로는 그래서 관료제, 정부 관료제를 이제 대체해서 내가 제시하는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으로 가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제 빈센트 오스트롬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회차 동형 모의고사를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2회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